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파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죠. 옥중 정치도 본격화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양당 입장을 대변하는 법조인들과 1시간 동안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을 난입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발언 잠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의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심지어 판사 살해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네, 이미 그 법원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뭔가 좀 일이 날 수 있겠구나 우려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사태가 벌어졌어요, 결국은. 저도 이제 그날 그 방송을 제가 여러 군데 했는데 오히려 저는 더 이게 경찰 병력이 더 가야 된다 이런 방송을 제가 했어요. 예. 실제 그 많은 분들이 뭐 언론 경찰 추산하는데 뭐 4만 명 이야기하지만 주최측은 이제 한 10만 숫자가 책정이 잘 안 돼요. 예. 이런 데 많은 분이 있었고 또 새벽까지 있다는 말은 상당히 격양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경찰은 좀 이게 줄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그 미디어 특위 이야기 들어보면 3,000에서 1,000으로 줄은 게 아닌가 이런 데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경찰이 좀 더 철저하게 방어를 좀 준비를 했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앞에 물론 이게 난입해서 이제 그 폭력 이게 나쁘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이게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정당화될 수 없죠. 예,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경찰도 조금 더 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어떨까. 뭐 경찰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이런 데 그 아쉬움은 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여당도 이제 폭력에 대해서는 좀 불가 원칙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사실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광경이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의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다툼의 최후의 보루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력을 직접 행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신호로 닿는 겁니다.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대한민국의 근본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행태가 발생했다는 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책임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그 과정 중에서도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부가 거짓 공문서를 발부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들이 무슨 반응을 내놓습니까? 이렇게 판사가 불법을 하는데 우리라고 불법을 하지 말란 법이 있냐라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실상 방기했다. 그 후과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식의 폭동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거는 엄정하게 다스리고 당연하지만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 관련해서 긴급하게 현안 질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전원 다 수사해 받아야겠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집회가 이 폭력성을 띠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경위도 있겠지만 폭력 행사한 것 자체는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시위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인력 투입을 해서 보안관리대원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여당에서는
경찰과 법원의 뭐 사전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좀 지적이 있었고 또 이제 폭력을 띠게 된 경위를 뭐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전원 다 엄중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군요. 뭐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뭐 저는 뭐 처벌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비도 철저하게 워낙 많은 인파가 기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다 앞으로 이게 필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선고들이 줄줄이 있어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고담하게 그 선고와 항소심이나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재판들이 워낙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부동의 대선 후보 1인데 민주당이 대표인데 선고에 따라서는 이제 아예 10년 가까이 출마도 못 하고요. 민주당이 또 434억 보존받은 걸 반납해야 되는 엄청나게 선고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과연 그럼 이게 그런 선고들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이게 깨끗하게 선고하고 나 10년간 출마 안 하고 우리 434억 그냥 반납하겠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윤 대통령만 이게 비판할 윤 대통령이 직접 이걸 선동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윤 대통령도 그 평화적으로 하자 이렇게 그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엄청난 사건들이 선고가 줄줄이 있는데 서로 이게 깨끗하게 아마 제가 보기에 승복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사건에서 전부 이게 뭐 사법부가 문제다, 검찰이 문제다 이랬잖아요. 앞으로 이게 저는 큰 문제다. 우리가 이 무너진 이게 그 법치 신뢰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 정말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래 봅니다. 이제 방금 해주신 말씀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신 이렇게 쌓인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고 이른바 물타기를 넘어선 물귀신 작전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수긍하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불복하는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거죠. 그것도 사법부의 시스템 안에서가 아니라 장외전을 통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절연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윤상현 의원, 현역 의원인 거죠. 이 현장에서 월담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제하기는커녕 훈방 조치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적의 조치를 할 건지 전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전 의원 백골단이라고 지칭하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극우에 가까운 강선 지지층들은요,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소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공격할 용기까지 냈는가? 이건 기성 제도권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소구하는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의 지지층이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 코어 지지층한테 기대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어떤 공간을 허용해주고 열어준 측면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그 책임에서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경찰이 왜 대비를 하지 않았냐? 물론 점검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헌정사에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어느 누가 법원을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외벽을 다 부수면서 난입하고 기록을 손괴하고 컴퓨터에 물을 뿌릴 거라고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특히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이런 폭력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만 그나마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이제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 변호사님, 그 대통령이나 여당이 폭동을 부추겼다는 야당의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폭동을 이게 부추겼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폭동을 이게 부추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까요?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이제 그 안타까워하면서 그 우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의견을 표명해 달라 이렇게 그 옥중에서도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게 그 물론 이제 그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또 영장 발부하기 좀 부당하다. 이걸 가지고 그 폭동을 부추겼다. 이거는 조금 이게 과한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들 중에 유죄가 나오고 나서 깨끗하게 사법부에 승복합니다. 이런 정치인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그 한명숙 총리도 지금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입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검사들 탄핵하고 뭐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한명숙 그 대법원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화비처에게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온 분도 승복 안 하고 있잖아요.
제막에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여야를 떠나서 계속의 사법불신 초래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검찰과 경찰은 어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죠. 일단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오늘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 침입하고 공수처 차량을 손실한 것까지 합쳐서요. 불법 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을 사실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용물을 손상한 그 죄가 해당하고 소요죄 최대 형은 법정형으로 10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입니다. 이 양형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비난 동기에 기인할 때 이거는 사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이렇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피해를 그리고 실제로 피를 흘리며 다친 경찰도 여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가중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또 하나 검토가 가능한 건 이런 부분을 사실상 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건 형법에 정확하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라 함은 헌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런 기관을 공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법부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로서 모든 쟁점, 어떤 쟁투의 가장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 부분을 물리력으로 사실상의 테러로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내란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정하게 다스리고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신호를 법적으로 주지 못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헌재로, 다른 법원으로, 중앙으로, 공수처로, 검찰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공권력이 막아서야 됩니다. 오늘 뭐 야당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그 내란죄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5명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이게 내란 뭐 대통령의 계엄도 내란이라고 하더니 이것도 이게 내란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란이라는 건 이게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이게 국가기관을 존립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이게 진입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 보지만 이걸 가지고 이게 내란은 이게 너무한 거죠. 20, 30대 청년들 저는 내란이나 이게 소요는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주거 침입이나 그다음에 폭행 또는 송계 이런 게 아마 문제될 텐데요. 근데 경중을 잘 가리대요. 실제 엄청나게 한 몇백 명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체포된 사람은 한 40, 50명 이렇게 몇십 명이 될 거예요. 체포된 사람은. 현행범 체포가 한 9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앞에 다 합친 거고요. 예. 그 현장에서 그 전날부터 이게 막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경중을 좀 가려봐야 될 거예요. 체정이 어렵더라도 이게 진짜 폭력을 행사하고 막 부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엄벌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밀려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유튜브는 자기도 언론인 줄 알고 유튜브가 이게 언론인지 아닌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막 찍으려고 가다가 체포된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 진보 쪽도 있고 보수 쪽도 있어요. 예. 따라서 이제 경중은 좀 가려봐야 된다. 그다음에 내란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대법관이 이제 긴급 회의도 열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 회의 결과 보고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님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초유의 미정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다들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법치주의 무시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또 결코 그와 같은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께 네. 여쭤보죠. 자, 긴급 대법관 회의 보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 법원이 공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과 또 연루돼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걸 지극히 자제하는 게 또 대한민국 사법부의 태도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국면을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으로 보여진다는 점, 그런 점에서 더 우려가 되고 사법부를 공격하면 대한민국의 일상은 누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한 판단,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불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건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예. 이걸 혼용해서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 진보 진영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가 마비 사태까지 초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위축하게 되면요, 공정한 재판이란 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대법관 긴급회의 이례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 거죠. 현안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 대법원장이든 대법관 전원의 명의로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어떤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 다시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법부의 목소리로 좀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법원에서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천대엽 처장의 전언에 따르면요, 서 변호사님, 그 사법부 신뢰에 대한 그 내부 자성론도 좀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회의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사법부에는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이게 그 사실이고요. 예. 저는 사법부 내에서도 이게 그 개선할 점이 없는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 봐요. 특히 그 시스템적으로요.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현직 대통령이든 이제 그 야당 대표든 한 명의 판사가 구속을 이게 좌우한다.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신 구속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 한 번 구속되면 이게 보석 나오기 전까지 몇 달간 이게 엄청난 일인데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 그 판사도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이름이 공개되잖아요. 원래 영장 담당이 뭐 중요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 4명 있다가 5명 있다가 또 3명 줄었다가 이러는데 좀 합의 아주 중요한 사건은 이제 그 재정합의부처럼 진짜 우리 사회적으로 이목구는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건은 이게 그 3명의 영장 담당이 합의부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게 부담이 좀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느 판사가 공격받지도 않잖아요. 또 신중하게 할 수도 있고. 따라서 과연 이게 그날 당직을 썼다고 일반 사건은 이게 당직 판사가 하는 게 맞아요. 예규는 일반인은. 근데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당직 판사 한 분이 과연 이게 그 심사하는 게 공정한가? 물론 판사 한 사람이 사법부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법부 판사가 3,000명이 넘잖아요. 우리가 대법원 판결과 같듯이. 따라서 이게 그 영장 단계에서도 좀 이게 개선할 점이 없는가? 그건 이재명 대표 영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다 하는 게 엄청난 압박을 받거든요. 또 이게 공정성 문제도 있고 이런 게 개선은 제도적 개선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봅니다. 자, 장 변호사님은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 시점에서 뭐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장 전담은 부장판사급이 들여다보고요. 일단 그 기록과 관련해서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경륜과 경험이 있는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많은 또 영장 청구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의하는 그런 요건으로 제도화하기가 인력 이런 부분으로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저는 개선책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영장 전담이 한 명이라서 그리고 이 맡은 판사가 한 명이라서 거기에서 기인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마치 법원의 시스템이 비교적 미흡하고 어떤 흠결이 있어서 이런 사태를 사실상 초래했다고 오인될 수 있는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언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들으신 그 발언과 관련해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SNS 글입니다. 지금은 이 문장이 삭제됐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법사위에서 야당이 거세게 비난한 대목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 삭제하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쓴 것일 뿐 폭력 사태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서 변호사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 글을 통해서 이 표현, 그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이제 불러일으킨 이 표현을 써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을까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 관저나 그다음에 광화문이나 도처에서 이제 그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 또 탄핵이 부당하다, 압도적인 다수가 평화적으로 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김재원 최고가 비유적으로 이제 뭐 십자군 이런 비유를 한 거지. 저걸 가지고 이게 뭐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워낙 야당 쪽에서 비판하다 보니까 삭제했지만 원래 의도는 그 김재원 최고가 뭐 때문에 폭력을 미화하거나 선동할 일이 없잖아요. 대다수 이제 진짜 우리 관저 앞에서도요, 한 달 가까이 이 음동설안에 밤샘하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다 집회허가 받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분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구치소나 관저나 도처에 뭐 헌재나 법원이나 도처에 지금 많은 국민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뭐 폭력적인 분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는 이게 평화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십자군 이런 얘기 비유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김재원 의원의 그 순수한 뜻을 믿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사사건건에 고정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데 표현이 좀 신중한 편이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뭐 반국가 세력이 괴수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뭔가 의도를 갖고 쓴 글이라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재원 최고는요, 정강훈 목사와 함께 우파 천하통일 했다가 징계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미칠 정치적 파장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무리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폭력 시위를 두둔한 게 아닙니까? 올라온 시점과 내용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스팔트 시위대가 바로 참전하고 있는 이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독려하는 걸 넘어서 격려, 계속해서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발언을 올리는 것일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과연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법조인이고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아스팔트 지지층이라고 지칭되는 강성 지지층이 이미 국민의힘에서 많은 정치적인 지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당내에서 선거를 치르거나 앞으로 국회 입성을 할 때 그 지지층을 외면하고 절연하고 내가 정치에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눈도장을 찍고 나는 당신들과 같은 팀이라는 이런 위험한 메시지를 내는 방식의 정치를 이미 김재원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4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개인적으로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태도 아닌가. 그것조차 아니고 본인 정치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SNS 글에 대한 말씀 이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자, 야당이 또 반발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했던 발언이죠. 국민 저항권 발언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무도한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이 법을 이미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 저항권을 이제 보이려고.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 있는 거야.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까지 보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들어보죠.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패션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네,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법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저항권이 이미 발동됐다고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해괴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개념이 있습니까, 이런 개념? 김민석 최고는 그 법학자가 아니니까요. 뭐 저항권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저항권은 우리 헌법에도 4.19 이념의 불의의 한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판례도 그 요건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 헌법 질서가 무너졌다. 근데 다른 수단으로서는 곤란한 보충성. 그리고 이제 저항권은 혁명권하고 달라요. 혁명권은 이제 적극적인 사회 변혁이고 저항권은 소극적으로 현상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항권 개념의 요건이나 이런 게 판례나 법에 우리 헌법에도 인정하는 거고 다만 이제 뭐 교도소를 습격해서 구출한다. 또 이렇게 법원을 난입한다. 이거는 저항권이 아니죠. 저항권이라는 게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합법적 평화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최소한의 비합법적인 또는 이게 그 물리적인 이게 가미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예 법원을 습격하거나 교도소를 뭐 습격하는 이거는 저항권이 아닌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말씀 주셨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몇몇 보수 유튜버들 네. 고발한 상태죠. 이 부분은 정말 단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저항권은 인정이 되는 개념인 거죠.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 완전히 유린되고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헌법에 기대어서 어떤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개념인데 지금이 이런 헌법상 저항권이 발동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닌데 이런 상황 판단에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건 저는 당연하지만 정치권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부 비겁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비겁한 사법부, 불법을 자행하는 사법부 이런 인식을 갖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릇된 사고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점. 이게 폭력 사태로 비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유튜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촬영을 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니까 동료를 하고 침입하자고 하고 사법부를 혼내주자고 거기서 소동을 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죄해야지 면죄부를 준다거나 20대, 30대 청년들이라서 죄가 없다? 나이가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수층한테는 지지층이 젊은 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인식 속에서 아주 대단한 아량을 베푸는 그런 의식들, 그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또한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언론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당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습니다. 불법 법률을 선동한 정강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닙니까? 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은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하고 좀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 같고요. 일단 폭력을 비유한다는 소리 듣지 않게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개파색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른 길을 잘 보여주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민심이 있고 그 부분이 정당한데 왜 야당은 이 부분을 잘 헤아리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도 왜 강경 진압으로 일변도로 맞닥뜨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A와 B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 정의와 불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선택지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폭도는 폭도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엄호하고 성남 민심이 어떤 우발적인 상황 때문에 폭력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그 무게감을 덜어낸다라는 거. 전 국민의힘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절연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법부에 대한 존중, 상권 분립에 대한 예의, 이건 보수에서 더 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 정당이 더 이런 가치를 허물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사실상 공격하는 거에 함구하고 이거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한다고 오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도층 그리고 합리적인 시민들을 보고 정치해야 될 책무가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강성의 지지층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국가 폭력 사태가 자행되도록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네, 서정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든 그 국민의힘이든 누구도 그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거나 미화한 적이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있다 봐요. 가장 이게 문제가요. 어제 영장은 내란죄가 소명됐다는 거 아니에요. 형법상의 내란죄가 소명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 탄핵 소추에는 또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버려요. 또 이게 국회 통과될 때는 형법상 내란죄가 있어요. 도저히 일관성이 없어요. 국회 탄핵 소추할 때는 형법에 제일 먼저 내란죄 딱 넣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형법상 내란죄는 없어요. 그런데 또 어제 영장엔 형법상 내란죄가 있어요. 그런데 더 어제 분노한 거는 판사가요. 딱 한마디 질문한 거예요. 대통령이 40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쪽지 있잖아요. 예. 국회 예산을 끊고 비상입법기구를 뭐 이게 예산 예비비를 한번 짜봐라. 이걸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게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국회를 없애고 새로 국회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이게 당연히 탄핵 사유에 제일 중요한 이유다. 구속 딱 하나 물었으니까. 그런데 탄핵 소추 사유 5개 정리한 거 봤더니 없어요. 이게 탄핵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좀 한번 물어보세요 변호사님한테.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게 탄핵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5가지로 정리한 탄핵 사유는 없어요. 그런데 구속할 때는 판사 그 하나 딱 물었어요. 그럼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탄핵과 수사 재판이 이런 게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이게 뭐지? 왜 이게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관성 있게 형법 내란이 있거나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뺐죠? 저는 그런 부분이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부분을 봐요. 네, 지금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좀 준비되시면 좀 화면 띄워주시고요. 구속 전에 그 심사에서 담당 부장판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당일날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뭐 가물가물하다 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제 서 변호사님 얘기는 뭐 이런 것들은 왜 또 이제 탄핵 소추안에 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하지만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쟁점과 대상과 법리적인 이 영역이 동일하면 뭐하러 2개를 하는 겁니까? 이 최근에 있었던 영장이 발부된 건 형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절차였고 헌재 절차는 징계 절차입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하도록 위헌적인 어떤 판단과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있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동일한 쟁점을 보는 절차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쟁점 정리를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이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이 부분을 왜 물었느냐. 기본적으로 계엄과 관련해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여야 되고 그리고 설사 적법한 계엄을 발동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이런 군의 통할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게 법리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가 상당한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아니 최상목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죠. 쪽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그래서 국회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되면 이 계엄은 완전히 그릇된 계엄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답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기시감이 드는 거죠. 왜? 헌재에도 답변서를 내고 이 서면을 낼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포고령. 이건 계엄에 대해서 현행 법률을 대체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부분인 겁니다. 계엄 사령관이 발표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그 권한은 대통령한테 부여가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 경위. 왜냐하면 그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의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난 모르겠다.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된 과거의 법에 근거해서 베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책임을 미루는 거죠.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변호인들을 통해서 그런 적 없다. 대통령이 다 스크린을 하고 검토를 했다. 지금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오는 겁니다. 왜? 법리적으로 전공법으로 다투지 않고 장외전으로 소란을 피면서 여론전을 하니까 내부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그 부분이 균열이 이미 시작된 게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균열이 시작된 거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서 변호사님 추가로 반론하실 거죠? 제가 이게 문제 삼는 게 저게 아마 구속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판사가 저걸 질문을 딱 하나 던졌거든요. 예. 판사는 이게 구속이 가장 결정적인 걸 묻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이제 그 입법기구를 만든다. 이것 때문에 구속됐다고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질문이. 근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의 그 계엄병력으로 국회를 없앤다? 우리나라에 국회가 없어집니까?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어떻게 만듭니까? 상식적이나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나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저런 일이 없었다고 쪽지가. 그다음에 대통령은 기억이 가물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저 중요한 게. 그러면요, 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걸 이게 쪽지를 받아가 경찰에 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소한 이게 저는 탄핵 사유에 왜 빠지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회를 없앤다는 거예요. 마비가 아니에요. 새로 국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탄핵 사유에 당당하게 이걸 여가지고 최상목 대행을 이렇게 불러봐야죠. 진짜 이런 쪽지 받았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 쪽지는 자필로 돼 있느냐? 컴퓨터로 돼 있느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최상목 장관 정인이 없어요. 왜? 소추 사유도 없어. 근데 이게 구속이 돼. 유일한 구속 사유야.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제 말은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구속은 이게 결정탄데 헌법에는 없고 최상목 장관에게 정인도 아니고 근데 대통령 기억이 안 나고 변호인단은 없다고 하고 이게 뭐냐 말이죠. 분명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대통령 구속 사유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법사위 현안지로 다시 돌아가서요. 법원 난입 사태 당시에 이 경찰 대응을 놓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진입로를 어떻게 열어주고 있어요. 이게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JTBC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선동한 사람이 밀어 이제 들어가게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극자 유튜버예요. 근데 이를 극우 유튜버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JTBC에서 올렸어요.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 듣는 거예요. 어떻게 경찰을 나무랍니까? 피 흘리고 있는 경찰들 못 봤어요? 폭도를 나무래야지 어떻게 경찰관을 나무라고 있어요? 조배숙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해서 좀 오늘 법사위가 좀 시끌시끌했는데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법원에 난입한 상황에 대해서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어떤 그 과정들을 따져보는 그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밀어 들어가 이렇게 선동한 게 있어 유튜버가 그게 뭐 이름 밝히기 그러면 땡땡 아재라는 유튜버예요. 20만 구독자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그 거구 유튜버가 선동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올린 글을 들어봤더니 전부 이게 이찍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2번 찍은 사람들에게 비하하는 국민의힘 찍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유튜버예요. 그러면 이게 JTBC가 언론사라면 최소한의 팩트체크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제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저보고 극자 유튜브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극자는 아니잖아요. 우파면 우파지. 또 이렇게 김어준 유튜브 보고 거구 유튜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게 알 수 있잖아요.
동영상 한 개만 보면 근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무조건 이게 거구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 선도했다 하니 이거는 중대한 언론사가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뭐 내렸다고 자막하거든요. 최소한의 팩트 체크가 안 되면 언론사 문을 닫아야죠. 문 닫아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팩트 체크 안 하면 이거는 이게 그냥 일반 유튜브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경위를 한번 분명히 밝혀봐라고 왜 계속 거구 유튜브 하는데 이분이 거구 유튜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요. 이를테면 일부 의원들은 조배석 의원처럼 아니 왜 제대로 막아서질 못해서 이렇게 사태를 키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지도부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오히려 민주노총은 좀 봐주면서 강경 진압을 해서 지금 이 사태를 더 사실상의 유혈 사태로 키웠던 측면이 있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상황 인식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겁니다. 여당이 지적한 부분은 이제 그 법원 사태가 네. 벌어지기 전 상황을 네. 얘기하는 걸로.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질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경찰이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원인은 너네가 왜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고 상황 통제를 하지 못했느냐는 사후적인 거고 이런 상황을 그 현장에서 초래한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여기에 항의를 하는 시민이라고 칭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폭도들한테 있는 겁니다.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대안도 마련할 수 있고 다시는 재발 방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오히려 다치고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봉변을 당한 경찰 탓을 하는 게 이게 정확한 상황 인식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데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잘못은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선택에 내몰렸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경찰의 대응이 민주노총을 대할 때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까지 듣고 이 부분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트랙터라든가 저런 시위, 전농청, 민노총 시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주관단체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엄정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호영 직무대행의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권영세 위원장이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이른바 강약 약강이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그렇죠. 제일 심한 게 이제 이거 민노총이에요. 민노총이 그 트랙터를 몰고요 대통령 관저 앞에까지 갔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트랙터가 이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트랙터도 아닌 것 같아요. 밖에 가보면 이게 깨끗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 북한에 지원하려다가 못한 건지 뭔지 그 트랙터의 출처도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데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예, 필요한 부분인데 제 말에 순수하게 트랙터로 농사짓던 농민들이 온 건지 아니면 이게 그 민노총에 우리 전농 이런 단체도 있잖아요. 그러게 팩트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트랙터가 고속도로를 오가지고 완전히 막았는데 이걸 뚫고 하루 대체하다가 대통령 관저 앞에까지 갔다고 지금 자기들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 뚫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트랙터가 옛날에 6.25 때 북한 탱크도 아니고요. 트랙터가 고속도로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까? 고속도로에 교통이 마비될 텐데. 근데 그걸 막았는데 남태령에서 하루를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오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몇 대를 통과시켜 준 거예요. 또 서울 시내를 활보해요. 트랙터가 이게 교통 질서나 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서울이 뚫려버린 거예요. 대통령 관저까지. 그때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냐고. 과연 이게 음악의 법이 뭔지 제대로 강하게 원칙대로 대응했습니까? 트랙터가 이게 합법입니까? 원칙대로 이게 서울 시내 도로를 트랙터가 활보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경찰이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노총 네.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과도하게 이 부분을 부풀려서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직장인 커뮤니티에 좀 사실과 다르게 올라온 것을 그대로 베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네. 트랙터 시위는 법원의 선행 판결이 있습니다. 차선을 최소한만으로 하고 트랙터로 이동하는 그 수단으로 이 집회 시 이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하면 이건 합법 시위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고 남태령에서 못 올라가게 계속해서 막아섰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찰이 민노총한테 순한 양처럼 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권 내내 민주노총을 향해서 건폭이다, 조폭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이런 진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수 집회와 민노총 주최 집회가 광화문에서 사이길을 두고 집회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준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방호복을 갖춰 입고 민주노총 시위대를 진압하고 보수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질서 유지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합니까? 그리고 노조를 왜 이렇게 죄악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노조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건강한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에서는 합의된 이론인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마치 민노총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보수 지지층의 집회에 대해서만 강경 진압을 하는 것처럼 또 아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막아서서 이 사태가 초래됐다고. 그럼 어떤 말을 지금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그냥 국민들 앞에 변명하고 해명하기 급급하니까 이런 모순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내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4년 전에 발생했던 미국 의회 난입 사태와 흡사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점이 이제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도둑질을 멈추라는 이제 구호도 같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밝힌 그 계엄의 사유이기도 하죠.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이제 야당과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은 그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유라고 또 얘기했고 그 비상계엄 때문에 이제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장 변호사님. 일단 헌재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뭔가 좀 증거 자료를 좀 이렇게 보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좀 이제 뭐 차근히 좀 따져보기로 했어요. 저 의혹 규명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들이 있고 그것이 계엄을 발동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게 상식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특정 연도에 뭐 중국인들이 연수를 받는 그런 부분과 관련한 명단까지도 한번 우리 증거로서 현출을 해서 들여다보자라고까지 법원이 증거 채택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논리는 좀 변론에 있어서는 패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왜 허술한 논리라는 게 드러나냐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건 부정선거인가요? 아닌가요?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또 압승을 거뒀죠.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TK, 영남권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공정선거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 그건 부정선거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패배를 하면 그 부분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하는데 심지어 선관위에서 국정원의 어떤 입회하에 양당 관계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마침표까지 찍힌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사실상의 음모론에 편승해서 계엄을 발동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굉장한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원지검의 부장검사가 검찰 그 사이트에 그 부정선거 수사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뭐라 했냐? 대통령만큼 우리 국가 기밀 선거나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대통령이 사형 무기징역 내란까지 하면서 부정선거 펼라고 군을요 국회보다 더 많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 아니라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아니라는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많이 압니까? 저는 모르면 가만히 있는데 봐요. 에이, 내 상식에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성이 있겠어? 상식이 맞아? 그건 이게 상식이고
대통령만큼 정보에 많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저는 이게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그 검사가 쓴 이야기예요. 근데요, 부정선거를 이게 보수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2017년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좀 밝혀야죠. 그때 왜 부정선거를 했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먼저는 김어준 씨가 1.3대 1로 다 바뀐다. 이렇게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해가지고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잖아요. 아마 이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요, 김두관 둘이가 이번에 넣었잖아요. 이재명, 김두관. 김두관 후보가 부정선거로 졌다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당대표 2명이 다 부정선거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이게 왜 극우의 주장이죠? 제 주위에 부정선거 때문에 부부싸움에가 별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앙의 영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일부 여론조사에 40% 이상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부정선거를 저도 이게 몰라요. 저는 모르면 가만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검사를 왜 안 받죠? 국정원이든 또 이게 감사원이든 어디든지 이게 철저하게 한번 검증 한 번 하고 지나야 돼. 이게 국론을 통합시키려면요. 이대로 입을 덮고 에이 부정선거 어디 있냐 덮고 가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승복할까요? 이 비용 크게 안 들어요. 한 번은 전국적으로 딱 투표한 표하고요. 그 다음에 개표소하고 한 번은 이게 딱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해 12월 3일 날이었죠. 비상계엄 선포. 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구속 사유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뭐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그 쪽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것과 연결되는 건가요? 이제 구속 사유가 딱 15자였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이제 써 있었다는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여당이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어떤 그 공수처 권한 문제라든가 이런 그 영장 집행에 대한 그런 어떤 논란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따로 없었는데 다 녹아들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나중에 이제 증거 목록에 이제 편철돼 있는 걸 보는데 한 2-3줄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게 딱 요건이 법정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쓰는 건데요. 이런 절차가 낯선 분들한테 대단한 오해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저는 국민의힘 그것도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한다는 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이런 거였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110조, 111조 무슨 권한으로 넣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당신이 입법부 위에 있느냐, 무슨 권한으로 그랬냐.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안 넣었으니까 당신들 우리 관저에 못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이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썼더니 왜 짧게 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뭔가 뭐든지 법원이 결정만 하면 이렇게 사실상 지연 말단적인 것부터 다 골라가지고 법원을 공격하는 거. 더더군다나 지도부가 비겁한 사법부란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요하는 겁니다. 폭도들이. 이 부분 사법부가 잘못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정치인이 주는 건 정말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들어보니 증거인멸 중에 그 대통령이 그 핸드폰을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거예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핸드폰을 바꾸고 이거 전 국민한테 알린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부터 쓰던 게 핸드폰이 너무 많은 게 오니까 전화 바꾼다. 핸드폰 바꾼 거 그러면 이게 바꾸면 텔레그램 탈퇴되겠지. 텔레그램이 이게 보안성 그거잖아요.
제 말은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정거인물을 구속을 한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핸드폰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에 있을 때 2대 압류돼 있는데 비밀번호 끝까지 안 가르쳐가지고 못 풀었고요. 한동훈 대표도 핸드폰 비밀번호가 10몇 자리인가 20몇 자리인가 못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핸드폰 어디 빈깡통 며칠 거 냈지 않았어요? 아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통하는 모든 게 국가기밀로 그 자체가 이게 비밀인데 대통령이 핸드폰을 바꿨다. 그러니까 구속한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사유를 적더라도 대통령이 걸맞는 일반인들도요. 핸드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도 구속 사유를 안 합니다. 아까 한동훈 이재명 대표 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일반인들도. 근데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그러면 이게 이미 다 기소 10명 사령관들 돼 있잖아요. 텔레그램이 핸드폰 바뀌는데 이런 아주 진짜 경미한 이런 게 사유로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 이러니까 이게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좀 대통령을 구속하려면 이게 그에 걸맞는 엄청난 게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놓여야 되는데 저는 핸드폰 바꾼 거, 텔레그램 탈퇴한 거 이거는 이게 도저히 수긍이 안 돼요. 예. 대통령이 이제 입수한 이후 어제 오후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공수처 이 요구에 이제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죠. 어제도.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 가능성 뭐 얘기를 했었는데 공수처 관용차가 서울 구치소에 진입했고 경호처 차량 여러 대가 공수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듣는 도중에. 네. 이제 곧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한이 너무 촉박하고요. 20일에 여미가 있습니다만 이게 마지막 10일은 검찰로 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법에 반한다기보다는 법의 규정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판례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그 영장의 효력하에 나오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끌어내서 이른바 구인을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아마 그 판시에 근거를 해가지고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200쪽과 관련한 이게 넘는 질문지를 다 구성을 해놨다는 건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증거 기록으로 편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피의자 앞에 하나하나 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만 답변에는 묵묵부답하다라고 적더라도 이 부분은 안 할 도리가 없어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수사를 위해 대통령 구인에까지 나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말씀 짧게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증거가 됩니까? 자기들이 질문하고 이게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그럼 이게 질문만 있으면 이게 증거입니까? 원래 이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선은 이게 아무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쓸데없는 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절차. 그리고 이게 그 강제로 뭐 법에는 없는데 뭐 판례로 강제 인치신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요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강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그 강제로 뭐 인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된다 보는데 인권 침해라 봐요. 근데 그걸 그런다고 입을 열 수가 있습니까? 제 말은 이게 쓸데없는 절차하지 말고 빨리 하루라도 이게 검찰을 빨리 넘기는 게 검찰에서는 수사 협조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 또 친정이고 검찰총장까지 하고 중앙지검장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차라리 낫지. 어차피 공천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정당 수사권이 없다고. 저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공천가 무리하게 접견도 가족까지 다 이게 접견 거부식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고 증거로서 아무 가치도 없는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공수처가 정말 말한 대로 오늘도 얘기를 했죠. 브리핑에서. 강제 구인에 정말로 나설 것인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그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지금 관심인데 못다한 얘기는 이제 저희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